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왜 한문을 배워야 하는지, 한자 한문은 무엇이 다른지, 한자의 3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자는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한자에는 왜 여러 가지 음과 뜻이 있는지 였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학습에서 복습하는 것을 굉장히 대박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새롭게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문 교과는 왜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언어 생활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한자와 한문은 일상생활과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인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문에는 선인들의 지혜,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또 이런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인 나라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자 문화권 나라들과 상호 교류 및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자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알게 되면 그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과 교류하기도 이해하기도 그 나라를 여행가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과거에 기록된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쓰이며 미래에도 계속 쓰일 것이다. 그래서 한문은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한자와 한문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의 한자를 그냥 한자라고 하고 한문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한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 성어, 한문으로 된 시, 한문으로 된 문장, 아니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같은 게 한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한자 하나하나의 글자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한문을 알려주기 때문에 한문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한자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자에는 모양, 뜻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형, 의라고 하는데요. 한자는 그 자체에 고유 모양이 있으며 한자는 그 자체로 읽는 소리가 있으며 한자는 그 자체에 내재된 의미, 그 한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한자는 온라인이나 자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었습니다. 온라인은 스마트폰이나 PC,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필기 인식기나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 자전으로 찾을 때는 부자총 기억하라고 했죠. 부수 색인, 자음 색인, 총액 색인. 근데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찾는 게 더 편할 거니까 이것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에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한자라도 여러 가지 음과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다 기억나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화면이에요. 너무 지저분하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영상, PDF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아니면 수업 관련, 업무 관련, 학급 관련, 기타 제가 하는 일과 관련 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더 쉽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훨씬 깔끔하고 좋겠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1번 한자의 부수를 알 수 있다. 2번 사전에서 한자를 찾을 수 있다예요. 그러면 1번 한자의 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자의 부수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수를 알기 위해서 돌발 퀴즈입니다. 한자는 총 몇 개일까요? 너무 어려우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는 검색을 하면 쉽게 나오겠죠. 검색은 그러면 어떤 거를 토대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한자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 검색의 결과겠죠. 검색을 해보면 한자의 총 개수 갱신일람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중국에서 중국의 사전에서 나온 글자 수는 만여 자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자의 수는 5만여 자가 돼요. 그럼 이 한자를 이렇게 많은 한자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제 감이 오죠. 그래서 한자의 부수란 한자를 정리, 배열하는데 필요한 기본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한자를 두 그룹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묶이겠죠. 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었죠? 자, 공통적으로 이런 모양의 한자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묶었죠. 그러면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묶고 나서 각각의 한자를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총액이에요. 총액은 한자를 쓰는데 필요한 획수를 의미합니다. 이 한자들의 총액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이 되니까 얘를 다시 배열을 해보면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머리 글자들을 머리 한자를 부수라고 해요. 부수를 한자로 살펴보면 때 부자에 머리 숫자를 쓰는데 여기서 때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수는 한자 무리, 한자 그룹의 우두머리격, 대표격인 한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부수의 역할은 한자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데 안내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의 자음 아니면 영어 사전의 알파벳이나 처음에 선생님 컴퓨터에서 봤던 어떤 폴더명이나 파일 형식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한자의 뜻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부수는 아주 중요한데요. 대부분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수를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얘는 해일자죠, 해일자. 우리 해가 뜨면 어때요? 매우 밝죠. 해가 뜨면 그리고 또 따뜻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일자가 있으면 빛이나 따스함, 온도 등과 그 뜻이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지면서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일자가 있으면 그 뜻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세 가지 한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자는 아침 단자예요. 밑에를 지평선으로 본다면 지평선 위에 해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 아침 담이 되고 두 번째는 때 시자예요. 때, 시간, 시계 할 때 시자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와 달이 합쳐졌죠. 밝은 해와 밝은 달이 합쳐졌기 때문에 얘는 밝다 명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부수는 대체로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요. 하지만 결합하지 않고 그 자체가 부수가 되는 한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그룹화 했던 이 한자들 중에서 맨 앞에 나왔던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는 이런 한자들이 있고요. 이런 한자들을 재부수라고 해요. 그리고 2번,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자 간 균형과 그 다음에 쓰는데 편리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얘는 휴자예요. 휴자. 1번에 있는 사람 인자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죠. 예시가 나와 있죠. 이 한자인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변형하지 않고 쓴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쓰는 해일자, 날일자를 쓰면 우리가 쉬는 날, 휴일이 되겠죠. 얘를 본다면 휴일을 모양을 변했을 때 첫 번째 휴일은 모양이 균일하죠. 균형을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죠. 제가 이렇게 세로로 쓴 이유는 예전에 한자는 뭘로 썼다? 가로로 쓰지 않고 세로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과 편리성을 위해 모양이 바뀌기도 했고요. 하나의 한자에는 부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이상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하나의 한자에서는 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전이란 말부터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자전은 대체 뭘까요? 자전에 그 한자를 찾아보면 글자 자자에 책전자를 써요. 그래서 글자의 책, 글자에 대한 책, 한자에 대한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과 자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 사자와 자자가 달라요. 그래서 사전은 말씀 사자를 쓰고 자전은 우리 예전에 했죠? 글자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단어를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뜻을 풀어 새긴 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전은 한자를 모아서 뜻을 풀어놓은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차이점은 단어와 한자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한글로는 스승님, 한자로는 사라고 하겠죠. 어려운 표현으로 한글은 표음 문자라고 하고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표음은 음을 그다음에 표시하는 글자라는 뜻이고요. 표의는 우리 한자의 3요소에서 의, 뜻이죠. 그래서 뜻글 뜻 의자를 써서 뜻을 표시하는 문자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한글의 스자와 승자와 님자에는 어떤 고정적인 의미가 있나요? 없죠. 단지 소리만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저 세 글자가 모이면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스자가 그렇지만 키라는 글자를 또 만나면 스키가 되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요. 하지만 한자는 하나하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사전이라 해서 단어를 찾고요. 한문은 자전이라 해서 한자를 찾는 겁니다. 부수란 많은 한자들을 정리, 배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적인 글자입니다. 부수는 각 글자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한자를 찾을 때,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는 한자의 핵심 포인트,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유추가 가능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전은 한자 사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를 모아 한자의 뜻을 정리해 놓은 사전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상 부수와 자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자의 필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한자, 넌 위아래도 없냐? 아주 그냥 앞뒤 안 가리지? 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해서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으로 만났을 때도 예의를 지켜야겠죠? 위아래가 앞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먼저 지키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걸 한번 쓰는 걸 생각해 봅시다. 숫자를 쓰는 거 1, 2, 3, 4, 5 쓸 때 1 쓸 때 2 쓸 때 4 쓸 때 순서가 있죠? 알파벳도 그렇고 한글도 미음, 비읍, 리을 쓸 때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문도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글 다른 문자들처럼. 뭐라 하냐면 한자를 쓰는 순서를 필순이라고 합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한자도 위아래가 있겠죠. 그래서 붓필의 순할 순하다란 말은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붓에 따라서 쓴다. 한자를 따라 쓰는 순서라는 말입니다. 한자를 쓰는 순서 뭐라고요? 필순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필순 9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를 쓰는 순서 9가지 필순 첫 번째 규칙 위에서 아래로 쓴다. 석삼이라는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석삼이라는 한자를 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고 있네요. 두 번째 규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내천이란 한자인데요. 왼쪽에 있는 한자를 먼저 쓰고 가운데 걸 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마지막에 쓰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세 번째 삐침 다음에 파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를 보면요. 사람인이란 한자인데요. 이 한자가 왼쪽에 있는 게 삐침, 오른쪽에 있는 핵을 파임이라고 부릅니다. 삐침과 파임이 있을 때는 삐침 다음에 파임을 먼저 씁니다. 반대로 들립이란 한자가 있는데요. 그 한자는 삐침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걸 먼저 쓰고 왼쪽 걸 나중하게 씁니다.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규칙 넘어갈게요. 네 번째 규칙 네 번째는 가로획 다음에 세로획을 쓴다. 자, 이 한자 보이시나요? 열 십자인데요. 십자가 같은 모양.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획을 먼저 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그 다음에 세로획을 씁니다. 글자가 교차될 때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때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다섯 번째 규칙 바깥쪽을 쓴 다음에 안쪽을 쓰자. 자, 이 한자는 이달인이라는 한자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듯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쓰고 오른쪽 거 쓴 다음에 바깥쪽을 절반 4분의 3 정도 채우고 안에 있는 큰 대자를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닫아서 글자를 완성합니다. 이처럼 안쪽과 바깥으로 한자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한자를 4분의 3
정도만 쓰고 안에 걸 쓴 다음에 안에 게 다 완성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문을 닫아서 한자를 완성시킵니다. 6번째 규칙. 꿰뚫는 획은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양꼬치, 아니 닭꼬치 사진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중이란 한자가 있는데요. 가운데 중자는 이렇게 가운데에 널찍한 네모 같은 걸 먼저 쓰고 다 쓴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 한자를 전체를 꿰뚫는 획을 그어 내립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제일 마지막에 그냥 뚫어버려요. 6번째 끝났고 7번째 넘어갈게요. 7번째 한자에 쓰는 규칙. 좌우 모양이 같을 땐 가운데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작을 소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왼쪽을 먼저 쓰고, 아니 가운데를 먼저 쓰고 오른쪽을 쓰고 왼쪽을 쓴다. 가운데 먼저 왼쪽 오른쪽. 앞에서 우리가 왼쪽 걸 먼저 쓴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규칙. 받침은 나중에, 이 한자에 보면 왼쪽 부분 보이나요? 왼쪽 부분.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이게 받침, 책받침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한자의 정식 부수 명칭으로는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합니다. 쉬엄쉬엄 갈착. 이게 이제 책받침이라고 흔히 편하게 말하는데, 이런 받침은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를 다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자를 완성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받침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규칙, 마지막 규칙이네요. 오른쪽 위의 점은 제일 마지막에 찍는다.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더욱 우라는 한자인데요. 가로에 세로에 꿰뚫는 거 위에서 아래로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 위에 점을 찍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찍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받침이랑 점이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한자가 있으면 이 한자는 어떤 걸 더 나중하게 써야 되냐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먼저 점을 찍어서 오른쪽에 있는 한자를 완성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받침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9가지 한자의 필수는 참 쉽죠? 이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제 잘 아는 친구한테 한자를 좀 써달라고 했어요. 아주 잘 쓰죠? 한자를 예쁘게 쓰려면 이렇게 필순에 맞게 써야 된답니다. 멋져 불어요. 한자는 필순에 따라서 맞게 썼을 때 글씨도 예뻐지고 바르게 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자의 필순 9가지. 9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정말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은 2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기본적으로 이 2가지 것만 알고 있으면 한자를 쓰는데 조금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아래가 있는 한자의 필순 9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끝! 저작권주의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